지금 살지 말지 2차전지 주식을 안 갖고 있고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원래 오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2차전지 다 조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정 안 합니다. 리튬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네, 리튬이 그 전에는 사실 셀, 그다음에 뭐 동박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첨가제 이 정도에서 이제 리튬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그걸 사실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신 게 이제 우리 박순혁 기자님이고 관심이 많은데 리튬을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확보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리튬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이제 한번 자료 보시면은 1번 자료가 여기 세계 리튬 수급 현황에서 22년부터 이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니까 이제 공급 쇼티지 현상이 그러네요. 23년, 24년, 25년 가면 갈수록 이제 더 확대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이제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자료인데 이게 제일 좀 현실하고 좀 부합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리튬을 새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광산이나 또는 이제 염호에서 나와야 되는데 광산 쪽은 최소 한 4년 정도 저희가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염호 쪽은 8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대가 갑자기 도래하면서 리튬이 크게 필요한 상황인데 그 이전에 이제 미리 그 확보돼 있던 광산이나 염호가 지금 이제 부족한 상태니까 그게 새로운 광산, 새로운 염호에서 나오는 리튬이 시장에 공급될 때까지는 이제 지금 수급 공백이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거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페이지 다운이 아이고 여기 보시면 리튬 수요 자체가 지금 크게 그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전기차용 그러니까 이제 수송기계용 쪽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 말고도 또 수요되는 거 많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이제 전자정보기기용 IT용 뭐 노트북이나 뭐 휴대폰 쪽에 쓰던 것도 이제 꾸준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은 그 좌측 하단에 있는 이쪽이 오히려 좀 이제 많이 좀 쓰여지는 부분이 안 되겠나. 로봇 군사용. 그러니까 이제 탱크가 기름을 되게 많이 먹는데 앞으로는 탱크도 배터리로 다니지 않겠나.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데요. 옛날에 뭐 선박이나 비행기도 사실 2차 전지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꿈 같은 얘기지만 그죠? 근데 그러게요. 뭐 원유 수요가 많은 쪽은 대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드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요새 최근에 되게 각광 많이 받고 있는데 로봇이 이제 뒤에 콘센트 꽂아 갖고 이제 다닌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죠.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많이 쓰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ESS용 에너지 저장 그다음에 산업용 쪽에 또 쓰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SNE 리서치는 이제 2030년까지 리튬 수요가 5배가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UBS 이제 그 유럽 쪽에 그 투자은행이죠. 여기서는 2030년까지 8배가 증가할 거다. EU에서는 이제 2050년까지 60배의 리튬 수요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되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이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니켈하고 리튬 얘기를 처음에는 사실 니켈 얘기가 리튬 얘기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요거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왼쪽 자료가 이제 캐나다 광업청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니켈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수요량의 72%가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데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12%가 합금 쪽으로 쓰고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쓰이는 거는 불과 6%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많이 니켈 사용량이 우리가 이제 뭐 삼원계 NCM이나 NCA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확대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에 비해 갖고 이제 리튬은 지금 당장 수요처가 전기차 쪽이 벌써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IT나 ESS, 이바이크 이런 쪽도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니까 대략 보면은 70% 이상 이제 리튬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리튬이 더 중요한 거죠. 일테면 뭐 니켈하고 리튬을 비교했을 때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든가 뭐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니켈은 그 공급이 있고 그죠? 예, 예. 공급이 좀 충분하죠. 공급이 예, 충분하기 예, 때문에 전기차에 쓰는 게 그렇게 포션이 전기차에 사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쇼티지가 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렇죠? 예, 예, 리튬은 워낙 그 전기차 속에서는 비중이 많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난다는 게 핵심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21년 초만 해도 2차 전지용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 광물이 비싼 게 리튬, 니켈, 코발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21년 초만 해도 니켈이 이제 대략 한 60% 정도를 비중을 차지했었고요. 근데 이제 21년 해당 원가의 비중 그렇죠. 150만 원 중에서 88만 원 정도가 니켈이 차지했던 거고. 근데 이게 1년 한 10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리튬 가격이 10배가 올랐고 니켈은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중요성 자체가 완전 바뀌었어요. 22년 10월 말 기준에서 보면은 리튬이 대당 428만 원이 들어가고요. 니켈은 13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리튬이 71%, 니켈이 22% 정도 지금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완전 바뀐 거거든요. 같은 그 대당 88kg이 똑같이 들어갔는데 그죠? 리튬 가격이 10배요? 10배? 10배 오르면서 와 원가가 150만 원 하던 게 600만 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업체들 그걸 구매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있겠지만 물론 뭐 가격에 전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있겠지만 그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 쪽에서는 많이 대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튬이 그 이후에 주식 시장에서 되게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게 바로 이제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그러면 이제 중요할 거 아닙니까? 리튬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지? 리튬 가격이 일단 오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셀이나 이렇게 그 소재를 만드는 뭐 양극재 이런 만드는 업체들에게는 부담스러울 건데 그죠? 부담스럽다. 근데 전가를 또 시킨다면서요?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스럽기보다는 저희 쪽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2차 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오히려요. 양극재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떨어뜨려서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 올라가는 걸 반영하면서 높게 가격을 받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에 리튬 가격은 뭐 말이 많습니다. 뭐 리튬 가격이 뭐 아까 10배 올랐다 그랬지만 최근에 하락하는 거 뭐 중국이 또 주도한다. 그 리튬은 또 우리 공부시켜 주셨잖아요. 선화 리튬이 아니다. 뭐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일단 요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점유율 1위 CATL이 이제 리튬 가격을 인하해 갖고 배터리 식긴 게임 열리나 뭐 이런 형태의 기사가 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올해 3, 4분기부터 3년 동안 탄산 리튬 가격을 톤당 20만 원으로 공급하기로 한 건데 20만 위안으로 20만 위안으로 지금 현재 이제 톤당 32만 위안이니까 이제 그 반값까지는 아니고 한 뭐 30% 정도 저렴하게 하는 이제 뭐 그런 형태 얘기가 나와서 이제 CATL은 배터리 만드는 회사잖아요. 여기는 리튬을 생산하는 생산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 CATL에서 이제 그 리튬을 구매해가지고 자기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중국의 내수 업체들, 중국 내수 전기차 업체들한테 이제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이제 그 이 원자재에다 연동돼 갖고 가격을 매기니까 매기는데 원자재 가격 연동 안 시키고 탄산 리튬의 경우에는 톤당 20만 위안으로 해서 공급하기로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80% 이상 쓰는 그 이 CATL 배터리를 80% 이상 받아가는 업체들에 한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이때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보시듯이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요거를 좀 디테일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 자료는 이제 석디 플랫폼이라고 텔레그램 채널 석디 플랫폼에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저 출처를 또 밝히시는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로이터에 따르면은 CATL이 소규모 중국 EV 업체한테 배터리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중국 시장이 올해 1월 달 들어와서 급격하게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비해서 올해 1월 달에 마이너스 43% 역성장했거든요. 전기차가. 그거는 이제 보조금 정책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작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했고 그래서 작년까지 작년 연말에 이제 중국인들이 전기차를 많이 샀고
올해 1월달 딱 들어와서 이제 보조금 안 주니까 이제 안 사니까 이제 급감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보조금 대신에 CATL을 압박해서 리튬 가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를 가름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차 단가를 낮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한테만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또 이제 중요한 메이커로 활약하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죠. 예. 테슬라는 안 줘요. 테슬라는 다른데 배터리도 많이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은 테슬라가 올해 초에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그렇죠.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번 정책이 테슬라의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자국 업체들을 이제 그 보호하고 판매하기 위한 뭐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돌려치기로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런 맥락으로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또 되는데 탄산 리튬 가격 급락하는데 K 배터리 모든 운유회사 이제 여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 이제 좋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수산 리튬 시세가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하락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산 리튬에 비해서 탄산 리튬이 50% 정도 하락한 거에 비해서 이제 하락폭 자체가 크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배터리 쪽 들어가는 광물은 분기 단위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데 여기는 이제 고점 대비 15%잖아요. 고점이면 언제냐면 11월 초가 고점이었습니다. 11월 초 고점 전에 그러니까 이제 7, 8, 9 그다음에 10, 11, 12를 비교해 보면 10, 11, 12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10월, 11월 초까지 이제 급격하게 수산 리튬 가격이 오르다가 그다음에 11월 달에 고점 치고 거기서부터 15%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4, 4분기 그러니까 4, 4분기에 그 수산 리튬 가격이 1, 4분기 양극재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은 4, 4분기 가격은 1, 4분기 가격보다 높을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2, 4분기 쪽에는 이제 4, 4분기보다는 리튬 가격이 조금 이제 낮게 이제 책정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3, 4분기 비해서는 좀 높을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이제 양극재 업체들의 그 피나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좀 크지 않을 걸로 보는 게 좀 이제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다음에 요걸 또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중국이 너무 이렇게 탄산 리튬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시장이 좀 교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이 리튬을 불법 채굴하고 판매하고 하는 거를 좀 단속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리튬 생산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너무 급격히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탄산 리튬 빠지는 그 가격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조만간에 좀 진정될 것 같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광란의 확장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작년에 중국의 이 전기차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들에서 너무 갑자기 그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린 바람에 이게 올해 들어서 갑자기 수요가 꺾이고 이러면서 재고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리튬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주력으로 팔고 있는 이제 타이거 차이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같은 경우가 우리 한국의 2차 전지 주식이 이제 랠리를 하는 와중에 거꾸로 엄청나게 매일매일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이제 중국의 시장 상황을 이제 그대로 사실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자체를 지금 한국이 2차 전지 산업이 돼 갖고 리튬 떨어지고 해서 막 걱정할 게 아니고 중국 2차 전지 ETF나 중국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걱정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차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2차 전지는 이제 북미,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좋다. 다만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2차 전지를 이제 포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좀 괴로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요거 시장 자체가 이제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네. 미국 시장이 분절된 세 개의 시장이다라고 예. 생각하셔야 되고 보면은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 중에 어떤 얘기 하는 사람이 있냐면 25년 되면은 이제 수급 사항에 있어서 배터리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거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크게 잘못된 얘기인 게 예. 25년에 수급이 이제 오버될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 시장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중국 시장은 사실 지금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갖고 지금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고요. 네. 우리는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미국, 유럽 시장 기준으로 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2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쭉 네.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네. 인사이트를 제가 세 가지 투자가 있는데 인사이트를 일단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로 LFP도 만들어야 되겠다. 국내 업체들이 예, 국내 업체들이 이미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LFP하고 NCM하고의 그 가격이 싸다 비싸다고 네. 하는 게 그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LFP에 들어가는 광물하고 NCM 쪽에 들어가는 광물이 다르잖아요. 특별히 그렇죠. 이제 NCM 쪽하고 LFP 쪽하고 제일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광물은 일단 니켈이 차이가 네. 나고요. 코발트도 비싸긴 한데 코발트는 점차 이제 사용량을 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크게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이 리튬이 들어가는데 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 LFP는 탄산 리튬이 들어가고 네. 우리 NCM은 수산 리튬이 들어가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탄산 리튬하고 지금 수산 리튬 가격 차이가 거의 지금 톤당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LFP가 NCM보다 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를 대비해 갖고 그러면은 이제 LFP도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 이제 네, 2023 행사에서 이제 LG 그다음에 SK 네. 쪽에서 이제 LFP를 예. 만드는 거를 이제 전시를 한 거고요. LG는 이제 ESS 쪽으로 먼저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항상 이사님이 옛날에도 말씀하셨어요. 국내 업체들이 바보가 아니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밑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나타나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업체의 그 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탄산 리튬 가격이 저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양극재 업체들의 피해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틀렸다는 거죠. 탄산 리튬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수산 리튬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는 여전히 이제 고고고 높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탄산 리튬하고 지금 수산 리튬 가격 격차가 계속 벌어지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싸져 있는 탄산 리튬을 누가 사갖고 와서 그거는 우리 전기차용으로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으로 바꿔갖고 컨버전해서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는 떼돈 벌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 회사가 누구겠습니까? 글쎄요. 예. 리튬 관련된 회사들도 처음에는 이제 이사님 계신 금양이나 몇 개 없다. 최근에 관련 회사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밑에 자회사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남미에 있는 저렴한 탄산 리튬을 좀 이제 품질이 좀 그러니까 순도가 좀 떨어지는 탄산 리튬을 사갖고 와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순도 수산 리튬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에코프로 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자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떼돈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해서 모르니까 기껏 해서 하는 비싸다. 얘기가 에코프로 많이 올라서 비싸다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올라갈 때 그게 이제 올 초만 해도 대략 뭐 10만, 12만 원, 12만 원 하다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올라갈 동안에 이 회사가 왜 오르는지 이유를 몰랐다고요. 여의도에서 이유를 제대로 못 댔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의 증권사들은. 정말 한심합니다. 또요, 또 리튬 관련된 기업. 그래서 이제 기업들 한번 좀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면은 일단 이제 리튬 강산 연료 개발하는 회사가 있죠.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저희 금양이 대표적으로 두 회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 리튬에서 수산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이제 에코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미세 가공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NCM 811급 그러니까 니켈이 80% 이상 들어가는 이제 울트라 하이 니켈의 경우에
리튬을 미세하게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이제 그 전구체하고 섞어 갖고 그 이제 양극재를 만들어야 화재가 안 나거든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그 작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대보마그네틱,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저희 이제 금양도 그 사업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매출은 없지만 앞에 대보마그네틱이나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는 이제 요 지금 현재 매출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아마 주가도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럼 좀 관련 좀 말씀하셨는데 좀 무식하게 여쭤보면 1, 2, 3 카테고리 가운데 마진이 제일 좋은 쪽은 어느 쪽입니까? 1번이 제일 좋습니다. 아, 1번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직접 이제 광산 영업 개발하는 거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공하는 쪽이 있고 네. 컨버전 하는 쪽이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대략 영업이익률이 한 30% 가까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좀 마진은 박하죠. 예, 단순하게 이제 단계로 갈수록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생산해내게 되면 이제 제일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가서 뭐 연모를 개발하거나 뭐 그 또 리튬 광을 개발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가격차가 충분하다면 이제 전환해서 컨버전하는 거고 그 다음 미세 가공이니까 그렇죠. 마진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산업의 진입 장벽도 위쪽이 제일 그러니까 위쪽이 높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장벽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세계는 리튬 전쟁 중이다. 왜 리튬을 봐야 되는지 관련 기업까지 이유를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뒤에 요점 정리 코너가 생겼습니다. 30초만. 네. 왜 리튬을 봐야 되는가요? 요점 정리. 예. 리튬이 이제 계속 수요가 공급에 못 따라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라서 리튬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제 고수익성이 좀 보장돼 있는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리튬에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대단한 성장성으로 주가도 올랐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많이 올랐다. 네. 예. 이제 여기서 사도 되나? 일단 기다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관련된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하고 가지 않겠나. 이제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문제는 그 조정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그래서 그걸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단계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그렇죠. 조정이 오면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언제 와서 언제 끝나고 몇 % 조정할지를 아무도 모른다. 찍어줘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찍어줘야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뭐 22만 3만 하는데 18만 오면 사라. 18만까지 떨어질 거니까. 4월 7일 날 18만 원까지 떨어질 거니까 4월 7일 날 18만 원 되면 사라. 자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든지. 그거는 그래야지 도움이 되지. 그냥 막연하게 조정 기다렸다가 사라는 얘기는 그거 누가 못 합니까? 지나고 나면 조정받고 아름답게 조정받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고 시간 때우는 얘기고. 출연료만 타가는 그런 얘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도 모르고요. 이제 언제까지 떨어질지 조정이 얼마만치 올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앞으로 향후 2, 3년 들고 갔을 때 지금 가격 대비해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은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문제니까 밸류에이션 쪽으로 봐서 싸냐 비싸냐는 이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갖고요. 일단 요거를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봤었는데 여기 제가 서정덕 TV라는 데 이제 매주 한 번씩 출연하는데 거기서 추석 특집 대예측해서 이제 닥터 골드스픽해서 얼마까지 갈지 6개월 전 6개월 작년 추석 때 하신 거구나. 작년 추석 때 작년 추석 때 제가 한번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고 참고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6개월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후 성기 예약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오를 종목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에코프로였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적정 주가가 에코프로가 704만 원으로 제가 그때 계산했었고요. 네. 그때 74만 원이 아니고 704만 원. 70만 4천 원이 아니고 704만 원. 704만 원. 네. 그때 방송했을 당시에 주가가 11만 원이었고요. 네. 3월 24일 주가가 45만 6천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15%가 올랐고, 네. 근데 여전히 상승 여력은 1,444%가 남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포스코홀딩스가 네. 그때 25만 2,500원이었고, 네. 지금 현재 주가가 32만 2천 원이니까 28% 올랐고 상승 여력이 2,527% 남아 있고요. 적정 주가가 846만 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이 적정 주가가 그때 183만 원으로 제가 계산했었고 네. 그때 주가가 10만 3,800원. 네. 지금 주가는 23만 3천 원이니까 124% 올랐고 네. 앞으로 상승 여력은 685%가 남아 있고요. LG화학이 1,400%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포스코케미칼이 54%가 올랐고 494%가 남아 있고 SK이노베이션이 15% 오히려 떨어졌고요. 상승 여력은 827%가 남아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이 18% 올랐고 상승 여력이 334%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제 계산이고. 어떤 게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아직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적정 주가를 만드시는 기준은 뭐예요? 미래 실적 예상해서 이제 그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다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방송을 참고하십시오.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간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래 실적을 근거해서 잡으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많이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걸로 저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계산상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뭐 작년에 10월, 11월, 12월 이때 여의도 일각에서 이제 2차 전지 너무 비싸다. 3, 4년치를 땡겨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그렇죠. 정말 얼마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도 없이 그냥 무책임한 말들을 내뱉었다는 그 건지가 지금 여실히 여기 드러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올라서 지금 너무 비싸서 지금 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 표를 보면은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표에서 나오는 그 적정 주가의 밸류가 대략 그 기준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를 산정하신 거예요? 22년 해서 한 3년 뒤를 예상을 해서 3년 뒤에 이제 적정 PER을 30배로 보고 3년치 이제 이익을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 이익을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밸류에이션 한 거고요. 요거 이제 이 표만 의지하시면 안 되고 이 보시면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밸류에이션 한 툴이 자세하게 있거든요. 그 툴을 보고 그 툴에서 보고 이 과정은 너무 좀 과한 과정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 뭐죠? 저기 자회사 이제 지분 가치 50%만 인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회사 디스카운트, 지주사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전혀 고려 안 하고 계산한 거거든요. 뭐 그보다 굵직한 것만 계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나는 이게 그 지주사 디스카운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다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제가 3년치를 추정해 갖고 계산한 거니까 3년치 추정한 게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고 또 생각하시면 그것도 바꾸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30% PER을 25년 실적 기준 PER 한 30배 정도 잡은 건데 25년이 PER 30배는 좀 과하지 않나 나는 20배만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0배만 주면은 이 계산을 다 테이블이 다 달라지니까요. 적정 주가 혹은 뭐 박 이사님보다 더 센 분이 30배 갖고 되겠습니까? 50배 줘야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더 목표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좀 디테일한 부분은 한번 보시고 계산을 직접 자꾸 해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실력이 느시는 거지. 그렇죠. 그냥 남들이 저기 뭐 2차 전지 너무 비싸대 고평가돼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좋은 수익 날 기회를 다 놓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심각한 주가 버블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배터리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위험한 신호 나왔다 정말 섬뜩섬뜩합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사지 마세요. 지금은 이 세 가지 주식이 오르면서 이게 이제 11월 달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일 바닥에 이 얘기는 11월 달에 한 거고 위에 이제 세 개는 최근에 이제 얘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산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비싸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최소한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실적 추정을 하고 23년 에코프로가 실적이 얼마가 나오고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얼마가 나오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5년, 26년에 실적이 얼마가 나오고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적정 PR을 줘서 거기서 저평가 고평가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느낌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고평가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절대로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2차 전지는 뭐 스텝으로 그것도 지평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나는 뭐 치고 빠질 거냐 이런 분들은 그 스타일대로 가는 거지만 그걸 몰라서 장기적으로 혹은 가져갈 분들은 지금이라도 포트에 2차 전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을 좀 이제 단기적이나 최소한 중기적으로 해서 차트 보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2차 전지보다는 다른 섹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아니면 수급을 보고 그렇죠. 갔다가 나중에 2차 전지 조정받으면 와야지. 그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는 억셉터블 해요. 그거는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싸서 비싸다는 얘기는 계산 안 해보고 실적 추정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고 보통 그 8대장 8종목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뭐 최근에 뭐 혹시 들고 나는 종목이 있다든지 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안에서 대충 골라서 사시고요. 그거 말고 이제 따로 별도로 내가 공부해 갖고 이거는 그 배터리 8종목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싶으면 그거 알아서 사시면 되고요. 그건 뭐 그 각자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뭐 그것까지 다 챙겨드릴 수는 없는 거죠. 계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8대장에 대해서 워낙 많이 그동안 이제 하셨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IRA 세부 법안이 이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CRM에는 사실 초안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2차 전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걸까요? 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어차피 이제 IRA 같은 경우는 한국한테 주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일단 지금 대충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제 양극재의 경우에 이제 광물로 취급을 해갖고 한국에서 만들어도 이제 별 문제 없이 하게끔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양극재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서둘러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시간을 두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미국하고 FTA 체결된 국가에서만 나온 광물만 인정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FTA 체결한 국가 플러스해서 미국하고 우호적인 국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 이제 국가가 아르헨티나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웅브레 무이르뚜가 있는 지역이고 인도네시아는 니켈의 주산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진출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도 거기 진출해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호재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30일 날 발표된다고 하니까 대충 그런 형태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중국하고의 전쟁이기 때문에 경제 전쟁이기 때문에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IRA 법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법안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빼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나도 해주고 싶은데 나도 이거 법안에 명시가 돼서 해줄 수가 없어 이런 거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 소재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국내 업체나 우방국들에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조금 풀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뭐 양극재 업체들이나 그렇죠. 이런 쪽으로 기대가 되고요. CRM에는 근데 지금 초안만 나온 거야. 여긴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2, 3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통과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뭐 규정 같은 거 디테일 같은 거 들어가긴 할 텐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정제를 하는 광물은 유럽 땅을 못 밟게 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이제 지금도 현재도 그 정제령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그대로 둬갖고는 이제 중국한테 그 목덜미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한국 그 배터리 업체한테는 상당한 좀 이제 경쟁사에 좀 우위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기사가 났던 게 중국의 이제 GEM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네. 거린메이라고 네. 그 회사가 이제 전구체 그 하는 회사인데 중국에서 전구체를 크게 하는 회사인데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네, 전구체.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대기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구체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새만금에 SK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거린메이 이렇게 해서 이제 3자 연합으로 해서 예. 그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5만 톤 규모로 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될 예정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국에서 전구체를 생산하면은 전구체가 광물이니까 이제 이 IRA 법안을 이제 피해갈 수 있고 거군요. 나중에 CRMA까지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아마 그런 형태의 이제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광물을 정제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사업이 앞으로 되게 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들에게는 그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예. 사실 중국도 중국 기업 가운데 활로를 한국을 통해서 가려고 그렇습니다. 하고 미국이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예. 안 되는데 미국이 그 정도는 모형인 해줄게라는 예. 분위기니까 그죠? 예. 국내 업체들도 그런 양극재 전 단계 전구체나 이런 걸 좀 수요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IRA 법안을 보면 어떤 네. 내용이냐면 이제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이게 엔티티는 보통 이제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업 같은 기업이나 집단이나 단체 같은 그런 이제 실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 좀 우려할 만한 집단이라는 뜻인데 대표적으로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아마 제가 봐서는 CATL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CATL이나 BYD 정도는 미국에 진출하는 게 앞으로 계속 좀 어려워질 거고 그 밑에 중국 밑에서 이제 CATL의 소재를 납품하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우회로를 열어줘서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아직도 사도되는가 절대 매수 구간인가 여기에 대해서 박순영 이사님은 말해 뭐해. 다만 네, 예,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살지 말지 2차 전지 주식을 안 갖고 있고 이제 고민만 하고 계시는 네.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보시면 네. 지금 당장 과감히 질러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전히 엄청나게 쌉니다. 네. 두 번째는 사야 되는 사람은 많고 반대로 팔아야 되는 사람은 되게 적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쓴 책 K 배터리 레볼루션 효과가 네.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지금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보고 네. 보고 나서 아 이거 2차전지 좋구나. 그동안 우리가 속아왔구나. 2차전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서 아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1사분기 실적이 지금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지금 전기차가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지금 성장한 걸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매월 수출 이제 금액이 통계가 잡히는데 네. 1, 2월 달 통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1사분기 실적은 좋을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호재는 많이 넘칠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IRA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 세부 규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발표하려고 지금 미루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게 이제 계속 대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거래소 이전하게 되면은 아주 이 X 될 사람이 되게 천지입니다. 조금만 그것만 예. 큰일 날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네. 예,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코스닥에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있어갖고 120% 오르고 300% 올라도 내가 안 갖고 있어도 문책을 안 당하는데 이게 거래소에 이전해서 그런 형태로 주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작살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예. 문책당하죠. 잘립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거래소가 이전되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만약 이전하게 되면 예. 그런 수급상에 예. 그또 큰 변동이 생기는 네,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저게 있지 않습니까? 이전한다 안 한다는 뭐 단정적인 건 아니지만 예. 거의 뭐 이전하는 걸로 얘기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쳐놨는데 네. 이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공매도 입장에서는 거래소 이전하기 전에 빨리 이 공매도는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넘어가서 연기금이 계속 사들어오는데 내가 공매도 들고 있으면 감당이 불감당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외국인들이 이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홍콩의 펀드 매니저들 그 두 군데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네. 예, 저한테 이제 그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네.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컨퍼런스 콜 하고 그러신다면. 예. 콩콜 해갖고 이제 금량에 대해서는 별로 안 물어보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작년만 해도 여의도에서도 증권 쪽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2차전지 사실 솔직히 잘 몰랐고요. 제가 이제 그 소재에서는 양극재만 보면 된다. 양극재가 소재 중에서 아주 탁월한 이제 위치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게 좀 많이 알려져서 지금이야 양극재 하지만 그렇죠. 작년에 제가 처음에 여기 저 여의도에서 IR 할 때 당시만 해도 뭐 4대 소재 해갖고 4대 소재 동급으로 생각하고 사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양극재 쪽이나 특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에코프로가 하고 에코프로 BM이 2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했는데 그 상승 랠리에 이 불씨를 땡긴 건 외국인들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홍콩 쪽 외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7번째 기다리는 조정은 원래 오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2차전지 다 조정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정 안 합니다.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관련해서 그 뭐 이 조사 당국이 증권 당국이 뭐 좀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압수수색하면서 그렇죠. 이전에 한번 그 노이즈가 있었는데 기사가 나니까 또 사람들은 그랬던 건데 그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날 하루는 사실 좀 긴장했는데 장중에 돌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이슈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에코프로 BM 그때 한번 이제 이동채 장님 이제 연루된 건도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요번에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9월 정도에 이제 그 포스코 흰남노 때도 마찬가지고 흰남노 태풍 태풍 와서 이제 그때 잠깐 공장 뭐 문제되고 있었던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고 과거의 예를 보면은 이제 그 현대차가 옛날에 그때 그 형제의 난 이래가지고 그때 또 주가 한번 작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이제 기업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악재라고 나오지만 그게 사실 기업 이익하고 크게 관계 없는 거일 경우에 일시적인 하락으로 끝나고 오히려 그 시점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1월에 이제 그 내부자 거래해갖고 이제 뭐 조사하고 했을 때가 에코프로가 그때 6만 원이었고요. 에코프로 BM이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예. 절호의 매수 기회예요. 지나고 보면 정말 살 기회였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 기업의 본질과 이익을 훼손하는 뉴스라면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이죠. 그러나 그런 뉴스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 뭐 저기 디테일한 거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온 거니까 말 수는 없지만 에코프로의 임직원 일부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미리 뭐 선침했다 뭐 그런 형태의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주식을 선침해한 에코프로 임직원의 문제고 에코프로 그룹의 문제는 회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걱정할 거 없는 것 같고요. 이거를 또 갖고 또 확대 해석해갖고 그렇게 부도덕한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총수가 감옥 가서 3년 4년을 살다 온 삼성전자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심지어는 총수가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온 SK에는 잘 투자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속셈이 이제 나쁜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무슨 뭐 소위 뭐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내지는 뭐 이런 거 많지만 별개의 생각이 다르니까 제일 아까 말씀하신 게 본질이냐 아니냐 그죠? 그렇습니다. 회사의 본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그로 인해서 이 회사가 뭐
예를 들면 퇴출당하냐 영업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예. 본질과 상관없으니까 예. 그거는 노이즈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걸 여쭤보면 워낙 뭐 사실은 옛날에 테슬라를 저세상 주식이라 그랬는데 요즘 에코프로가 뭐 그런 반열에 올라서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를 좀 놓게 보면 이제 그 일단 에코프로는 이제 약간 지주회사 성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볼 때는 어쨌든 그 상장되어 있는 또 상장 안 되어 있지만 상장될 회사들의 면모를 좀 뜯어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좀 기존에 뭐 LG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SK라든지 이런 순수 지주회사랑 좀 다르고요. 네, 다르고. 네. 이거는 이제 사업을 엄연히 하는 사업형 지주회사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에코프로 BM만 상장돼 있고 나머지 에코프로 그 이제 그 전구체를 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리튬 컨버전 사업을 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에코프로 CNG 이렇게 이제 주력 비상장 회사 그 광물 쪽과 관련돼 있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 지주회사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에 좀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그 에코프로나 이제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꾸 뭐 음해라든지 뭐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고평가돼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는 저는 이제 공매도 세력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요걸 한번 보시면. 주가 많이 올랐다고 이제 지랄을 많이 하는데 지랄하지 말고 GR하지 말고 GR하지 말고 실적이 더럽게 많이 상승한 걸 얘기해야 돼요. 실적이 나이스하게 깜짝 놀라게 많이 상승한 것을 얘기하라. 보시면 이게 이제 불과 2017년만 해도 매출액 3천억에 영업이익률이 7.27%였는데 21년에 1조 3천억 매출에 영업이익률 5.75% 하다가 22년이 본격적인 이제 상승한 해가 됩니다. 5조 6,400억을 매출했고 영업이익률이 10.97이거든요. 그 전에도 뭐 드라마틱하게 성장했지만 22년이 완전히 그냥 22년이 완전 환골탈퇴한 거고요. 이렇게 환골탈퇴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전고체 이제 라인이 드디어 완공이 돼서 돌아가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리튬 컨버전하는 회사가 22년에 완공돼서 거기서 지금 영업이익률 30%가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공할 만한 매출액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몰라요. 제가 이거 에코프로 이제 밑에 에코프로 밑에 이렇게 훌륭한 자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아마 방송 나와서 처음 한 게 작년 뭐 6월 7월이었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여의도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제 직무태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잘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죽하면은 외국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그 여의도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전화 안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원래 추정치가 좀 이렇게 추정치는 전망치는 일단 이렇게 높게 봐요. 대부분 사실 추정할 때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올해 매출이 2조였으면 대충은 아니지만 뭐 20% 뭐 30%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나중에 추정치만큼 달성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코프로도 계열사도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매출이 이렇게까지 늘 줄은 몰랐던 거지, 그죠? 안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지, 그죠? 사실은 커버 자체를 거의 안 했어요. 에코프로가 왜 커버가 안 됐냐면 에코프로는 지주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저거 지주사라서 난 안 할래 해서 안 했다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 일 아니야. 나는 에코프로 BM이랑 LNF 하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2000년 산업의 밸류체인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광물이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IRA가 지금 핵심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광물 쪽 전구체 리튬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이슈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가장 선두적으로 앞서서 하고 있는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커버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얘들은 단체로 뭐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서로 2차진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제 지주사니까 지주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떠넘기고 지주 담당 애널리스트는 나는 그룹 관련된 순수 지주사만 하지 사업형 지주사는 내 담당 아니야 해서 떠넘기고 이래서
카바 자체가 안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속 자체가 안 돼 있었다는 게 더 예,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밸류와 평가에 대한 예. 그 갭이 그렇게 컸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그 애널리스트 보게 되면 그 중에 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예. 이래가지고 그 뭐 갭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커버를 하거든요. 그렇죠? 커버가 안 그러니까 되죠. 지금 이게 코스닥 시총 2등인데 네. 커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일단 문제고요. 그다음에 커버도 안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 고평가돼 있다, 너무 오버밸류돼 있다, 저세상 평가다 이렇게 3, 4년치를 땡겨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회사에 대해서 그 사업이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그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내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안 갖고 있고 많이 올라서 기분 나쁘고 내가 배 아프고 그다음에 공매도 세력하고 연결돼 있어 갖고 공매도에서 저거 좀 까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고평가돼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네.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예. 에코프로 BM 넘어가 되니까 아니요. 에코프로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22년에 실적이 더럽게 많이 올랐는데 23년 이후에는 더 더럽게 많이 오른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BM은 이제 그러니까 양극재는 그렇죠. 에코프로 그룹에서 다 만들어서 그게 이제 한국에서 필요한 물량만큼을 다 만들어서 지금 납품하는 구조잖아요. 네. 전구체는 안 그래요. 전구체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이제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리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에코프로 BM에서 이제 사용되는 만큼도 충분히 다 납품을 못할 만큼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전구체도 마찬가지고 전구체는 지금 대략 한 에코프로 BM에 들어가는 전구체 30%밖에 지금 커버가 안 돼요. 나머지 70%는 예전에 중국에서 이제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IRA 규정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게 이제 10만 평에 6만 평 더 해갖고 지금 공장을 왕창 더 늘린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포항 캠퍼스에 그동안 1조 5천억을 들여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코프로 그 포항 캠퍼스라는 걸 만들어서 양극재, 전구체, 리튬, 그다음에 폐배터리까지 이렇게 이제 그 생태계를 조성을 했는데 이 투자를 더 늘려갖고 올해 추가적으로 1조 7천억을 더 들여서 총 3조 2천억이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고 이 중에 35%가 생산 마진을 포함한 가공비에 해당된다는 거고 영업이익이 616% 증가한 6,189억인데 이 중에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한 게 3,82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BM의 단순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에코프로 BM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62%고 BM 이외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전구체 그다음에 이제 그 수산화 리튬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비중이 작년만 해도 38%였는데 이 부분이 올해 더 크게 투자가 되면서 더 크게 성장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BM의 지분에 대한 가치 이외에 그 나머지 이제 사업 하고 있는 그 비상장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BM보다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도 이해를 못하고 싸다 비싸다 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야 워낙 뭐 양극재 쪽에서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생태계에서의 앞단에서의 생산 캐파의 증가라든지 광물에 대한 중요성이나 혹은 계열사를 이렇게 보면 에코프로가 훨씬 더 중요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기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를 더 많이 갖고 있죠. 네네. 예.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유를 하고 그럼 뭐 에코프로 BM은 뭐 특별하게 뭐 할 얘기는 없겠네요. 예. 뭐 그죠? 에코프로 BM은 좀 많이 알려진 회사니까요. 프로에 비해 갖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커버가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도 성장 엄청나게 양극재도 성장하지만 거기는 사실 또 뭐 다른 또 양극재 업체들도 있고 이렇게 견주면서 가지만 에코프로 BM은 이제 지금 일단 캐파가 27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71만 톤 캐파를 이미 발표를 한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거의 다 넘바인딩이니까 확정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양극재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동하는가에 따라서 27년도에 이제 그 매출이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충 지금 한 7천억 정도예요. 이제 만 톤당. 그래서 71만 톤이면은 대략 한 50조 원 정도가 되고요. 매출이.
에코프로 BM이 작년 실적이 아마 5조 3천억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3, 24, 25, 26, 27 5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뒤에 10배 성장하는 매출이 이제 그런 그림이 되고 아마 영업이익 쪽은 제가 봐서는 한 20배 정도 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이 20배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5년 갖고 가시면은 지금부터 한 20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된다든지 팔고 딴 데로 가야 된다든지 이제 뭐 그 반도체가 아마 테마가 다시 들어올 거니까 2차전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팔고 반도체로 간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투기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투기의 차이는 최소 2, 3년은 갖고 가면 투자고 2, 3년 보유하지 않을 거면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 2, 3년 동행할 마음으로 내가 처음에 주식을 사면은 그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되고 2, 3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생각으로 사면 한 두세 달 지나서 팔 거로 사면 그거는 이제 스페큘레이션 투기니까 지금 사도 괜찮을지 이런 얘기는 이제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투자하려고 사면, 하느냐. 지금 사면 내일부터 오를지 이런 거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이제 투자하고 관련된 사람이지 투기하고는 관련 안 돼 있으니까 투기 쪽은 이제 그 뭐 수급이라든지 차트 잘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되고요. 투자로 접근해서 하는 거면 제가 봐서는 지금 사셔도 됩니다. 지금 사셔도 되고 사서 좀 물리세요. 명언이네. 예, 사서 좀 물리세요. 절대 안 물려려고. 예, 자꾸 안 물리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좀 물리면 좀 어떻습니까? 명언이네. 3년 갖고 갈 건데 내가 이제 사서 3년 뒤에 10배 가는데 중간에 한 번도 안 물리고 10배 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뭐 사갖고 반토막 났다가 또 10배 가면 어쨌든 10배 간 거니까 관계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에코프로도 지금 보면은 산 가격에 비해서 대략 한 4배 정도 오르는 것 같은데 저도 에코프로 처음 사고 2달 동안은 마이너스 30%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빠져도 나는 회사를 믿고 이제 어차피 2, 3년 동행할 생각이니까 책에 제가 25년 12월 31일까지 안 판다라고 적어 놔갖고 그래서 팔지도 못하니까 스스로 보호의 수를 걸어놓았구만. 그래서 보니까 어이구 400% 수익 났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자꾸 올라갈 때만 내가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잽싸게 팔고 나가서 이제 다시 떨어져서 바닥에 다시 사고 뭐 이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그 차트를 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차트가 이렇게 이게 오는 그거를 쫙 펴가지고 쫙 피면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팔고 그러니까 사고 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나간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돈을 더 많이 벌었겠다는 거는 되지만 내가 사갖고 앞으로 그게 또 언제 고점 치고 빠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좀 무던하게 제발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한번 그래서 질문 자체를 사실은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 괜찮은지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저렴한지라고 물어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 저울과 같다는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말씀이었는데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 기계 관련된 거는 제가 모르죠. 이제 수급이 2차 전지로 계속 머물러 있을지 지금 빠져갖고 반도체 좀 갔다가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체중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평가됐던 거는 제 가치를 찾아가기 마련이고 제가 이제 작년 뭐 7월 8월달에 에코프로 앞으로 좋을 거다. 에코프로 나는 되게 저평가돼서 이거 주식 되게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사실은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가 그 MTN에서 그 박소연 앵커님하고 말씀 나누고 했을 때가 뭐 12만 원, 14만 원대여 갖고 그 뒤에 댓글 악플 많이 달렸습니다. 네 12만 원, 14만 원대 여기서 사라고 10배 간다 했더만 지금 왜 8만 원, 9만 원이냐. 그게 불과 올해 1월 달이에요. 그런 악플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못 맞춘다고요. 저도 못 맞추는 거를 제가 이제 여의도밥을 30년 먹었는데 저도 못 맞추는 거를 당신이 무슨 수로 맞추려고 자꾸 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보시면 그러니까 그 주식이 싸다고 판단되면 그냥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이게 이제 보헤미안님이 이제 제가 이런 아주 훌륭한 어록이 있다고 네.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 주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공부가 부족한 거다. 이런 어록을 제가 얘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 같아갖고 그러니까 조정 없는 상승은 없는 거고요. 주가 사갖고 떨어졌다고 잘못 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애초에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얼마나 오래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얼마에 사느냐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식 투자가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임을 얼마나 동행하느냐 기간을 길게 갖고 가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네. 자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사서 내일부터 올라가기를 바라고 하니까 헛된 기대라고요. 그거 아무도 못 맞춥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워렌 버핏의 소울메이트 찰리 먼거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그저 그런 기업을 싸게 사려고 하지 말고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높아도 사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의 투자가 달라졌다는 그렇습니다. 예, 거군요.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까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뭐 한국의 가치 투자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최준철 VIP 뭐 대표나 이런 분들이 지금 방금 이제 앵커님 하신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 사람도 계속 얘기는 나는 워렌 버핏식으로 투자한다. 뭐 피터 린치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워렌 버핏 피터 린치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벤자민 그레임이 하는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투자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 사실은 조금 높게 사도 관계없어요. 위대한 기업이면. 위대한 기업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은 싼 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지금의 한국의 가치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이 싼 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추구했던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시대 가치 투자 옛날 모형이고요. 이미 폐기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치면 그건 구약이고 구약은 신약이 나오면 폐기되는 거예요. 이제 또 가치 투자자들의 얘기는 또 다른 논쟁이고 또 최진철 대표도 또 친하니까 가치 투자자 생각은 또 다 가치 투자자도 계속 변하고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단 말입니다. 지금 최준철 대표는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자꾸 변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옛날에 이렇게 이 옛날 생각만 자꾸 하고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투자해서 재미 봤었던 뭐 농심이라든지 뭐 식음료나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2차 전지 이런 위대한 기업을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차 전지는 이제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에 대한 고민들이 뭐 각자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렇습니다. 그런 가이드는 전문가들이 주시지만 그것도 그대로 믿지 말고 당신이 맞나 검증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배터리에 관한 뭐 엄청난 궁금증이 있는데 상당 부분 오늘 또 해소를 해 주셨습니다. 박순혁 이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